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 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벌어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벌여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 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시모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모으고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그건 이번엔 내가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살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떨커덕 뭐가 걸려? 암이 걸려갖고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 은행의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비싸요. 1시간에 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더라고. 일주일에 2번을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에 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네.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나라가 넓어요. 102배가 나라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국영수를 잘해야 돼. 국영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뭐 국영수를 잘해. 국영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뭘 해야 되냐면 국영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뭐 물건 잘 만드는 거 제주고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줄만 알아? 국영수만 공부를 알고 있어. 국영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근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갖고 똑똑한 애들 모여갖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한 애,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뭐 특목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한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꾸부정해갖고 머리도 이상하게 해갖고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딱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 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아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요. 13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른데, 기숙사 생활 저기 막 7년 하고 신학교 10년 하고 신부됐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 나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근데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그 호텔에 모여갖고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근데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 들어?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그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네.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고들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으면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 신부 3년을 했는데 16,000명 본당, 14,000명 본당, 5,000명 본당 보좌 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 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 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면은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부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포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 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서면 물안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을 때 물안개가, 여러분들 물안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피어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 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여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은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은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이 서울의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봤자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남으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런 거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다가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1년에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숫자가 얼마냐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예.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인지 뭐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점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올라간 거야.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여기 서울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의를 나가니까 전화해갖고 최고로 좋은 감염내과 의사 찾아서 우리 조카 좀 내가 조카 하나 잡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그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화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얘가 화학과를 다녔던 애가. 근데 말라리아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때려쳤어요. 얘가 어렸을 때 성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화학과를 간 거야.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배우는 애가, 성우하고 싶은 애가 화학과를 가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삼촌 내가 학교 때려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자기가 옳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갖고 뮤지컬 학과를 들어갔어요. 뮤지컬 학과를 들어가고 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 화학과 다닐 땐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뭐 청음은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 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막 내가 심장이 떨리더라고. 심장이. 그런데 그 아버지인 우리 둘째 형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애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해갖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노트라담 드 파리라는 뮤지컬을 내가 끊어줬어요. 최고 좋은 좌석에 너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아이들이 요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은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이 사람으로 안 보여. C로 보여.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뭐 박근혜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하는데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러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을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 등수가 없어.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아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해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갖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 안이 훨씬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1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1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요.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원만은.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번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번 가면은.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가고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 하니까. 근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갖고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오락, 4시간 자면은 합격, 5시간 자면은 떨어져. 그러니까 4시간 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요즘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도 사복음이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4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 복음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세,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답이 헷갈리면.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핀란드 유치원하고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자전거를 한 대 갖다 놓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이 자전거를 갖고 정말로 얘네들이 잘 노나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는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막 타고 노는데 다른 애가 아무도 안 건드려. 그래서 얘는 또 타고 놀더니 제자리에 갖다 놔.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래갖고 20명이 1시간 내에 다 타고 놀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딱 20명이 그 자전거, 새 자전거를 보더니 20명이 매달려갖고 네가 먼저 타느냐 내가 먼저 타느냐 싸워갖고 1시간 동안 한 명도 못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핀란드 애들은 다 타고 놀았는데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우리나라 애들은 한 명도 못 탔어요. 우리나라엔 지금 먹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도 못 가죠. 너도 못 갔고 나도 못 갔고. 하늘에서 붕 떠 있어. 천국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 이 하느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천당, 지옥 다 먹을 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젓가락이 저기까지 먹어야 되니까 우리 팔 2배만 해. 전부 다 젓가락이. 천국에 가보니까 살이 다 통통 쪘어. 왜 쪄? 이걸 찝어갖고 저쪽에 있는 애한테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은 자기 팔보다 2배 긴 젓가락을 쥐고 저만 먹으려고. 이 자전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 기사들보다 2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은 1차선은 추월차선이에요. 추월차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은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 비키라고.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켜잖아요. 내가 지금 천천히 가나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촌놈 유럽 여행기 그 책에도 썼지만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네.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은요 4차선이 텅텅 비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갖고 야구 방망이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건 예의야. 뒷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런데 10대 중에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차들은 3대 내지 4대밖에 안 돼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매일매일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가장. 근데 지난번에는 뭐 서울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나오는데 2000쯤 나왔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내가 봐도 무지하게 급한 것 같아. 달려오는 게 막 상향등에 비상 깜빡이에 뭐 삐우삐우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자리를 비켜줬는데 앞에 10대 중에 내가 쉬어봤어요. 몇 대가 비키나. 딱 3대 비키는 거야. 나머지 7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지가 막 2차선 3차선을 막 가더라고요. 그 앰뷸런스가. 그만큼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저 바쁜 차로면 딱 비켜.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근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을 건너려고 그랬는데 두 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보고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뒷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은요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겠다면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그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2개 차선 저기만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대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요즘은 서요. 딱 우리가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예.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2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 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쓰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 개 차선이니까 다 서갖고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올라와요. 주차 1층에서 이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이제 학원이 있어요. 그 딱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면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국영수를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 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배 있어요.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 500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월 20일부터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30도가 넘어요.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1999년에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지구 멸망 2016년이라고 썼었어요. 19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수원교구 지금은 80만이지만 그때는 70만이에요. 70만 사람들이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 그대로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더니 엄마 2016년에 멸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그때 장가 갈 나이인데 이거 신부님 이거 진짜냐고. 그래갖고 내가 항의 전화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4년이 지난 지금 이산화탄소가 400ppm이에요. 400ppm. 이산화탄소 40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이산화탄소는 250ppm이에요. 근데 지난 65만 년 동안 아무리 간빙기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30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00ppm이 넘으면요
지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넘었느냐? 400ppm이 넘고 400ppm이 넘었다는 건요, 이제까지 65만 년 동안,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가 만 년, 인간이 역사를 기록한 그 만 년, 그 이전에 10만 년, 60만 년, 이 60만,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격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400ppm이 넘으면은요, 지구는, 신부님, 2016년에 동시에 멸종하느냐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을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 역사를 46억 년으로 본다면요, 지금 200년은요 0.0000006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는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구 입장에서는요, 순식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구 입장에서 우리 뭐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거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변화, 오죽하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 아름답고 이 기가 막히게 신비로운 지구에서 안 살고 그 황량한 화성에서 가서 산다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 자격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저 빛님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저 태양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들판에 시원스럽게 부는 바람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 맑고 다른 공기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느님도 없고 이게 다 돈벌이다, 이게 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이 지구에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놓치면서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하느님을 놓치고 사는 이 현대인들이요,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유대인들은요, 지구의 0.2%밖에 안 돼, 인구가. 미국에 한 800만 명 산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한 650만 명, 700만 명. 그 외에도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이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이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전교생이 18,000명이에요. 학부생, 대학원생은 더 많지만 학부생이 18,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유대인이에요. 6,000명이. 우리나라 몇 명인 줄 알아요? 300명. 근데 그 중에서도 300명 중에 반 이상이 졸업을 못 한대요. 과정을 못 따라가갖고. 근데 걔네들은요, 이 하버드 대학의 법대 50%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노벨상 179명이 탔는데 딱 경제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한 분 탔는데 그것도 평화상. 평화상. 얘네들은 다 머리로 타는 애들이에요, 머리로. 그럼 유대인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버드, 미 8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 요즘은 MIT, 스탠포드 몇 개 또 해갖고 하지만은 그 미 8개 대학의 20%는 유대인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유대인. 그럼 걔네들이 IQ가 좋으냐? 걔네들은요, IQ가 평균 9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106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IQ로는 26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까? 이건 부모의 종교교육에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 유대인들은요, 3살만 되면요, 토라, 모세오경 읽어줘요. 그 다음에 탈무드 얘기해줘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 솔로몬 얘기, 다윈 얘기, 그 다음에 머리 긴 누구예요? 그거 힘센 삼손 얘기, 그 다음에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얘네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탈무드도 얼마나 부모한테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막 자랑하니까 랍비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당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러우냐?
난 머릿속에 재물이 있다. 그 무슨 머릿속에 재물이 있냐?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맞았는데 그냥 다 버리지 않으면은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재물은 다 버렸다. 재물은 다 버렸는데 그 라프는 아무것도 안 버려도 항구에 도착하니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었고 먹고 산다. 진정한 재물은 뭐다? 지혜다, 지혜.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부해. 너 잠 좀 그만 자고 공부해. 너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 너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너 나중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 20년 동안 대한민국 엄마들은요,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하라고만 해요. 애들이 엄마한테 듣는 건 지혜 얘기 하나도 안 들어. 오로지 공부해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개들은요 10마디 정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개들은. 내가 키우는 개도 일어나, 기다려, 손 엎드려, 먹어, 가, 이 정도 알아들어요. 개들. 내가 우리 방에서 키우는 개 나라하고 한 번도 내가 대화를 해본 적,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얜 개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요, 마치 개한테 하는 엄마들 많아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시험은, 숙제는, 공부해,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해, 나중에 다 알아, 공부해. 20년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지겨운 게 공부하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들은요, 왜 자기네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 학살을 당했는지, 왜 2000년 동안 떠돌아 다녀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 이집트로 끌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40년 동안 왜 광야를 떠돌아 다녔는지 다 얘기해줘요. 역사에 대해서. 애들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5.18 광주 민주 학생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와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는 판 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당파 나눠줘갖고 이걸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왜 공부해라는 게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는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청면에 딱 앉아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애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레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애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벌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게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너.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 아인슈타인, 에디슨, 프로이드, 스티븐 스티벌거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얘네들 다 자라면서 한 얘기가 다 부모예요. 전 세계에서요, 부모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가 자녀 교육에만 매달리는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에.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최고 좋은 대학만 가면요 10%가 졸업을 못한대요. 10%도 졸업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에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신앙도 없고.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저는 한번 부산에서 어디 강의를 가게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제 차가 막혀갖고 이제 아주 정말로 그야말로 그냥 속이 바짝바짝 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데 불안하더라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성당이면 시내 한가운데일 텐데 이상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계속 가는데 도착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벌판인 거예요. 강의는 5분 남겨놨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내가 두들겨 패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최고의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이정표 확인하듯이. 그래서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 공부하려니까 너 끊어. 그래갖고 거미가 나뭇가지 타고 나오는 거 줄 끊듯이 그냥 신앙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왜 성당 나가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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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가. 그 얘기만 해요.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묵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든가, 솔로몬 얘기를 해준다든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최양업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얘기해 준다든지, 우리 비오 성인 이탈리아 로톤도에 오상 받은 신부님 얘기를 해준다든가, 파티마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과달루페 성모님, 이번 르완다 성모님 발현했다고 그래요. 1982년에 르완다 성,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오로지 성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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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를 하기 싫은 거예요. 성당 가고 공부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싫은 거야. 네. 두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성당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성당 가, 공부해, 이야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공부만 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난 참 불쌍해. 우리나라 아이들 왜 불쌍하냐면요, 얘네들이요, 밤 11시 반에 학원에서 끝난대요. 그럼 집에 오면 숙제가 있대요. 새벽 2시까지 숙제한대요. 아침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친구 우정이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숙제하고 학원 다니냐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우정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작년 2012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애들이 몇 명이 자살했는 줄 알아요? 730명이 자살했어. 730명. 이거는요, 정말로 끔찍한 거예요. 애들 죽음으로 누가 몰아넣는 거야? 대한민국 부모들이 다 몰아넣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 애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학기 중에
새벽에 학교가, 밤중에 자율학습회, 학원과 새벽 2시까지 숙제, 방학 때 무슨 보충 수업을 또 해. 얘네들이 뭐가 모자란다고 보충 수업을 하냐고요. 방학 땐, 방학이라는 단어를 그럼 쓰지. 방학이라는 건 배우락을 놓을 방자를 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놓는 게 방학이에요. 근데 이때 또 그냥 정말로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좋으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학업 성취도가 24위예요. 30개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핀란드, 내가 핀란드, 덴마크 다 다녀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오후 3시면 집에 다 가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게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좋대요. 걔네들은 정말로, 걔네 성취도 1위예요. 오후 3시면 다 집에 가요. 부모하고 얘기해요. 그래야 애들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사람 냄새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애들이. 나는 길거리에 눈 허옇게 뜨고 돌아다니는 애들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는데 허옇게 안 뜨고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 태어나서 공부해. 이 얘기만 그냥 태어나갖고 좀 산 좀 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냥 정신 나가면 그냥 창문에다 가나다라 마바 차탁 갖다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을이 돌아가고. 아니,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교 돼갖고 제정신으로 다니는 애들 어디 있어요? 눈 허옇게 뜨고 어른이 몸만 눈 뒤집어 뜨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나는 요즘 애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거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는 거 지금. 애들 정서적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중원고등학교 때 내가 성당 다녔는데 성당 생활이 주야. 학교는 취미예요, 취미. 수업만 끝나면 무조건 성당 갔어요. 수업만 끝나면. 예술제 한다고. 나는 유대철 역할 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철 성인 역할, 연극하고 기도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름에 좀 캠핑 간다면 한 달 내내 물건 준비하고 또 친구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이러면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도요, 우리는 성가 화음 마친다고 8명이 모이면요, 뭐 테너 저기 베이스 이게 하면서 애들 8명이 성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다 교회, 다 성당, 다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생활이 기본이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거에 깃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12명이, 남자애들이 12명, 남자, 여자 한 20, 30명 됐는데 남자들이 12명, 그중에 6명이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3명이 신학교 갔어요. 하나는 외방성교회, 하나는 이번에 무슨 안식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쭉 교도소 사목하다, 하나는 환경하고, 나머지 3명도 하나는 아마 내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인데 학교 선생님, 아마 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지난번에 그 학교 강의 갔더니 저 선생님은 신부님 되는 게 낫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아이니까. 또 하나는 교수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신협 이사하고 있고,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 다 우리 신학교 가자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청에 한번 갔는데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팀장이래요. 그러고 저 오 팀장님은 신학교 가는 게 남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학교 가고 성당에서 어울리는 애들은요, 거룩해요. 거룩하고 정의로운 곳에 맛을 들여요. 여러분들 신문지에다가 생선을 싸면요, 비린내가 나요. 신문지에다가 향을 싸면요, 향이 나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 공부해 이것만 하면요, 애는요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경쟁만 할 줄 아는, 서로 친구끼리 화목하게 협동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지금 애들은 그냥 나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당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절 다니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다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율학습 학원에 다 뺏겨버린 거야. 그러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안 건강해요. 왜?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통해서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애들은요, 저는 불교 가르침이든 천주교 가르침이든 개신교 가르침이든 종교라는 건 최고로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달라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애들이 성당 가서 성서를 제대로 들어요.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왕따 시키고 그냥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뉴스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
자기 자본적인 막 공산주의 혁명할 때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산혁명 뭐 뭐 소련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났어.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고 포기했어, 공산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있었어요? 아니, 잘 사는 거 기쁨이, 우리 공산주의 하면 딱 어디 인상 쓰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게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중심인 거예요. 난 일본은요,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뭐 읽지 않게 뭐 뻥 또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이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어디 그런 무식. 그러니까 난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저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어떻게, 일본 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는 말이. 예.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예. 그리고도 반성 안 하나.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자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근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요. 우리 집에 내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인간이 잘못하다가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건 아니다, 성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지.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반성하고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누가 반성 회개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냥 저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난 믿어요. 예, 반드시 망할 거예요. 예, 저 나라는. 미켈란젤로가 성베드로 성당 돔을 하고 시스티나 성당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근데 교황님이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너 받고 싶은 돈 액수를 다 대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황성하시여, 내가 재능을 하느님으로 받아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무슨 보상금이 필요합니까? 나는 이거 하늘나라 들어가는 입장 봉헌하겠다고. 하늘나라 들어가면 입장료로 봉헌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돔이 얼마나인 줄 알아요? 신라 호텔이 들어가요. 그 돔 이렇게 보면요. 내가 그래서 또 이번에 베드로 성당 가서 재봤어요. 신라 호텔이 진짜 들어가나? 근데 이 라인에 보니까요, 신라 호텔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잠실 운동장 2배만한 거예요. 크기가. 이 야구 때리면 140m 끝에 가잖아요. 베드로 성당 이 잎에서 저 끝이 178m예요. 베드로 성당 잠실. 그 어마어마한 걸 지면서 미켈란젤로 한 푼도 안 받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무슨 내가 보상금을 받느냐고. 예. 이거 하나님 꽉 붙잡고 한번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성가정 성당 가우디. 이 가우디는 지금 가경자예요. 복자 바로 밑에. 이분은 장가도 안 갔어요. 이 성당 하느님 집 짓는다고요? 옷도 아닙니다. 그냥 집 짓다가 너무 피곤하면 그 성당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누워있으면 그 상거지, 그런 거지가 그 천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다고 돈 주면요, 깨보면 막 동전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거 신축금 한다고 이렇게 갖다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오로지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 분이죠. 이게 하느님의 일만을 하다가 간 분들 참 많은 하느님의 입장료죠. 여기 오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살고 하느님 뜻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난 이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다 통과하고 비행기 딱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싹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가슴에 여권이 있으면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 2013년 3월 마지막 주에 잠비아를 다녀왔어요.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잠비아를 왜 가게 됐느냐면은 작년에 한 5월 6월경에 수녀님들이 프란치스코 제3회 수도자들이 피정을 왔어요. 우리 교우들이 피정을 왔는데 수녀님들이 도로 왔는데 수녀님 16분이 왔는데 한 분이 얼굴이 새카만 거야.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남들은 다 얼굴이 하얀데 수녀님 왜 새카마냐고.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신부님, 저는 잠비아에서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무프리나 지역에서. 왜 농장을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다 굶어 죽어갖고 농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아이들한테 농업을 가르쳐서 잠비아가요, 우리나라보다 7배 커요. 남한보다. 땅이 엄청, 그리고 다 평지. 근데 얘네들이 농사를 질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녀님이 나는 거기 농사를 가르쳐서 잠비아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지금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수녀님 무슨 농장을 해요? 그랬더니 몇 평이야? 그랬더니 80만 평이래요. 80만 평. 수녀님, 근데 한국은 왜 들어오셨어요? 17년 동안 거기서 사셨대요. 1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니 새카맹이에요. 암이 걸린 거, 암이. 그래갖고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더라? 기숙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갖고 돈 모으러 왔대요. 그래서 마침내 사는 맛 책 파는 인세가 한 2천만 원 들어왔길래 수녀님 내가 이거 줄게. 근데 신부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 돈을 한 번에 주냐?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왜 주냐? 수녀님 무슨 소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 하느님 일하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수녀님이 이미 생태마을 아프리카에서 꾸미고 있는데 내 일을 대신해 주는데 이 돈은 돈도 아니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신부님 딱 요 돈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이건 시작이다. 수녀님 앞으로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도와주겠다.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걱정하지 말아라. 수녀님 내가 원래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근데 이미 수녀님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프리카에 굳이 안 가도 수녀님만 도와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치과 선생님 셋, 위생사 선생님 셋, 그 다음에 대학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설계사 선생님 다 해갖고 20명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농업학교의 기자재, 대학으로 승진하는 데는 기자재가 필요하대요. 2천만 원어치. 그랬더니 또,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16,000명인데 2,000명이 에이즈 환자래. 무프리나 지역에 16,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2,000명이 에이즈래. 거기 영양제가 없어갖고 약을 못 넣는데 그럼 거기 또 500만 원. 또 학교 타타샤라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또 타타샤 아주 여러 지역이 있더라고. 병원, 학교, 고아원을 다 운영을 하더라고. 학교에는
학생 하나가 10권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책 살 돈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그 수녀님 내가 책 다 사줄게. 그래갖고 책 다 사주고 오고. 그 고아원에는 또 우유를 못 먹어갖고 말라리아가 걸려도 약을 못 맞는데요. 그 우유값 다 대주고 오고. 그래갖고 한 5천만 원씩 대주고 왔어요. 대주고 왔는데 가보니까 80만 평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2만 평밖에 못 짓더라고, 수녀님이. 그래서 수녀님, 내가 돌아가갖고 2억을 드리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트랙터를 다 사갖고 오겠더라고요. 내가 가갖고 2억을 모아갖고 내년 7월에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수녀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수녀님이 나한테, 수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수녀님, 나는 많은 수도자들을 봤지만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딱 가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3년 있다 오잖아요. 그 수녀님이 7분이 사는데 7분 그대로, 한 분 말라리아 돌아가신 분 빼고는 그대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난 수녀님들이 이뻐도 너무 이쁘다. 정말 수녀님들이야말로 꽃이다, 꽃. 교회의 꽃이다. 내가 이 수녀님들을 안 도와주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혼난다. 근데 2억을 모아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거기 병원에 있는 수녀님이 우리 저기 간호사를 공부시키고 싶대. 보내라, 내가 해주겠다. 수녀님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완성은 하느님이 해주신다. 나는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온 지 한 달 반인데 1억 3천을 모았어요. 1억 3천을. 내가 말도 많이 안 했어. 이렇게 강의 때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만 20명만 모으면 된다.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 20명 모으면 된다. 그때 지난번에 명동에 갔는데 2명이 2천만 원을 했더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 신부님, 명동 강의 끝나는데 신부님 바쁘신데 내가 1,000만 원을 기증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표를 1,000만 원을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지금 벌써 5천만 원을 받아두고 이제 7천만 원 약속을 했어요. 이제 연락하면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한테도, 형, 아프리카 돈 번 거 뭐 할 거야? 1,000만 원 기증해. 그랬더니 우리 또 형은 또 천사예요. 내가 돈 내려면 다 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시모님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번 7월 달에 개를 탄대요. 어머니 1,000만 원 하라고. 죽기 전에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게 소원이라며, 내놔 1,000만 원. 그래갖고 어머니 7월 달에 개 타면 통장에 넣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1억 3천을 모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내가 20명의 주주를 모으는데 그거는 주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늘나라 가는 여권에 도장 하나, 비자 하나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국이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뺏어갔어요. 뺏어만 가고 교육 하나 안 시킨 거예요. 나는 영국 사람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난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도둑질 하느냐고. 해가 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해 질 시간이 없는 나라지, 해가 짓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굴이 다 뺏어가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다른 나라 침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 이제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원조를 해줘도 멋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80만 평에 그림까지, 그 지역 주민들 큰 산 집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와서, 거긴 또 아프리카인데도요 1300mm가 빈님이 오세요. 잠비아는. 그래갖고 물도 많아요. 자본이 없는 거지. 개발만 하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난하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는요, 정말 잘만 꾸며놓으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원시지구 그대로 보존된 참 좋은 지역에.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의술을 배워도 보람을 못 느꼈대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거든요. 뭐 치과 돈 많이 버느라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의술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공부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 이광현이라는 선생님이 왔는데, 키가 1m 한 78 정도,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데 작년에 내가 멜버른에 강의를 갔는데, 난 이런 꿈이 있다. 근데 한 젊은이가 와서, 신부님 동참하겠습니다. 그걸 명함을 줬어요. 난 그거 잊어먹었죠. 근데 이 친구가요, 계속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딱 보고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날라온 거야.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이가요, 뿌리가, 우리는 얕은 얘네들 굉장히 깊어요. 이가 이만해,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해. 그러니까 이걸 빼려니까 여선생님들은 그걸 못 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힘이 좋으니까 그걸 다 빼는 거야, 썩은 거를. 이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후배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 한 10일 동안 자기는 정말로 공부한 보람을 느낀다고. 그랬더니 3명이 또 지원을 했대. 또 수원에 이제 남자 의사 선생님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 지금 뽑는 게 의사 선생님들, 트랙터 기사, 포크레인 기사,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 기술자 다 뽑아요. 다 뽑아갖고 내년 7월 달에 싹 모시고 가갖고 싹 해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싹 꾸며놓으면은 아프리카는요, 7월, 8월 달이 제일 좋아요. 7월, 8월이 아주 시원해요. 시원한 게 어느 정도로 시원하냐면은 이런 옷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진짜로.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녀요, 제발. 여기서 와 하고 깜짝깜짝 놀라지 말고 제발. 그 아프리카 내년에 여기서 가실 분들 자원하세요. 내년에 한 달 갈 거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러면은요, 돈도 많이 안 들어. 230만 원이면 돼. 비행기 뭐 3번 다 갈아타고 가면 돼요. 2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괜찮아요. 저는 작년에 하느님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면 암 환자들은 안 돼요. 암 환자들은 비행기 타면 뭐가 있어갖고 안 좋대요. 그런데도 나는 타고 다녀요, 지금도. 그럼 작년에 싹 진복 8탄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그냥 은총 그냥 받아갖고. 근데 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 일하다가 죽는 건데. 그런 거 두려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죠. 하다가 죽는 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기 싫어갖고 유세 부리는 놈들 있죠? 그런 놈들 공부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한 달만 맡기세요. 아프리카 한 달만 데려갔다 오면요, 얘네들 인간이 변해요. 왜? 걔네들 사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냥 맨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해도 돼. 흙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모르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서울 사람들은 나는 하층민이다. 참 내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뭘 못해?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이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 내 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놔드렸어요.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마약.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갖고 마약 놔달라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효도를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 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 드리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 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땀을 치고 통곡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크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셨어요.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날이 성월요일이었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면 성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회 주교님 4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4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4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작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 쓰다가 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그 엘리자베스 퀴를로 로스라는 호스피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으면 다 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은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다리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뭐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단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가묘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린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꼭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 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 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3을 낳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 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러니까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한 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식장에 교우들 초상남은 가면은 상주가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 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생활도 줘야 돼. 또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느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주기도 5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 참여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다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의금 명단은 다 보내줘서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랬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교통사고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그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해요. 이제
이제 명성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뭐 삼국 간섭이라는 게 있어. 이 프랑스, 독일, 이 러시아가 이제 서로 합쳐갖고 보니까 만주를 일본이 먹으려고 그래.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겨갖고 만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딱 러시아가 나서서 니네 먹으면 안 돼. 근데 딱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보다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갖고 뒤로 물러서요. 그러다가 기회를 보다가 요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04년에 전쟁을 해요. 이때 일본이 참가한 군인이 몇 명이냐면 120만 명이야. 120만 명이 러일 전쟁에 참가를 해요. 그 러시아 애들은 10만 명. 이게 시베리아 철도를 나갔고 원래는 국력 그다음에 군사력이 러시아가 훨씬 좋았지. 그런데 이놈의 이 나라가 크니까 저 북해에 있는 배를 저 지중해로 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딱 여기 저기 여순 앞바다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야말로 작살이 나죠, 러시아가. 그래갖고 이 명성황후가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센 것 같아. 명성황후가 이 러시아한테 붙어갖고 계속 일본을 견제하니까 1895년에 명성황후를 죽이죠. 그 명성황후 죽는 걸 보고 고종이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아관, 파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임금이 궁을 비우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으니 이 나라 꼴은 끝난 거예요. 나라 꼴은. 거기다가 러일 전쟁에서 이 일본이 이겨놓으니 그러니까 1907년에 고종을 폐위를 해버리잖아요. 이때 어디가 힘이 센지 정확하게 계산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하고 신미 양요 때 손을 잡았어야 돼. 근데 아예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거든. 영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뭐하고 뭐가 어디 뭐 있는지 몰랐거든. 세계 돌아가는 걸. 아니 15, 17살, 11살짜리들이 올라가갖고 그냥 또 금방금방 죽어요 또. 또 고종이 12살 때 왕이 돼.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아 12살이. 그냥 세도 정치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